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잘들 하고 계시지요? 재활용이 되는 물품과 안 되는 물품들을 구별해서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과 고철류, 종이 이렇게 종류별로 따로따로 깔끔하게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로 모아진 재활용 쓰레기들이 그 이후에 어떤 운명을 맞이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재활용의 허와 시를 주제로 자원순환의 진정한 해법에 대해서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루 쓰레기 배출량 50만 톤.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세계 3위. 모범적인 쓰레기 분리배출과 분리수거에도 실제 재활용 비율은 낮은 현실. 이제는 버려지는 자원을 살려내는 새활용의 시대. 지속가능한 쓰레기 새활용의 해법은 무엇인가? BTN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환경부에서 선발한 환경 인플루언서세요. 지구시민연합 홍다경 청년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산에서 춤을 최근에 이제 책을 내고 또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우주웍스와 우주북스의 박현빈 대표와 함께합니다. 박현민 대표님. 몇 번 했는데 이름도 아직 못 하시나요?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고 계시고 실천하는 분입니다. 지구사랑 실천가, 윤리적 최소주의자 소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고 작가라고 하는 좀 부담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소일이라고 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수석 전문위원이시고요. 미래지속가능환경연구소의 소장이십니다. 윤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구 지킴이 환경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오늘 주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일 작가님이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또 나는 윤리적 최소주의자 지구에 삽니다. 이런 재밌는 제목인데 제로 웨이스트가 뭔지 또 윤리적 최소주의자는 어떤 뜻인지요? 제로 웨이스트는 이제 외래어죠. 제로. 0으로 한다, 웨이스트, 쓰레기를 0으로 한다라고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또 쓰레기 줄이는 걸 예방하는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좀 덜 만들고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제로 웨이스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약간 실용서이자 입문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좀 출간하게 되었고, 나 윤리적 최소주의자라고 하는 바는 이제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바인데요.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하고 사는 미니멀리스트를 한글로 풀어 쓴 최소주의자에다가 좀 그냥 최소주의자 말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윤리적인, 좀 거창하지만 윤리적인 최소주의자가 되자라고 하는 저의 지향적입니다. 오해했었습니다. 윤리를 최소한으로 하자. 그런 오해가 가능하다니. 너무 좀 놀라운데요. 네. 윤리 최대주의자로 제가. 그런 뜻이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윤 박사님은 그 서울디자인재단 수석 전문위원 또 미래지속가능환경연구소의 소장님이신데 딱 봐서는 딱 안 잡힙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디자인 쪽에서는 그동안 많은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이것이 미래에 이제 인간의 삶을 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디자인을 잘해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 쓰레기도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착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을 할 것인가, 또 오래가는 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윤 박사님 이력이 너무 독특하셔서 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학을 공부하시고 사학과 나오셨고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는 국제 디자인 경영으로 석사를 하셨습니다. 네. 박사는 또 건국대학교에서 중국 디자인 정책으로 받으셨는데 사학 또 디자인 환경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네, 그 역사라는 게 사실 좀 따분하고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가 이 많은 쓰레기가 도대체 어디에 나와서 온 것일까?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의만 따져서 본다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이 옷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전엔 가죽 옷을 입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옷을 만들어서 입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집중적으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예. 산업혁명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산업혁명에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방직기와 직조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실을 인도에서 가져온 면화로 실을 만들고 그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들고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급격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류 문명의 출발점은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을 것인가, 편하게 입을 것인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옷이 예전에는 단순한 옷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복합 다기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요즘엔 심지어 하이브리드 옷이라는 옷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옷들은 다 입어서 이제 수명이 돼서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때는 너무나 그 옷에 붙어 있는 것이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서 쉽게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깊이 따지고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인류 문명의 현대 문명의 기계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역사와 디자인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요. 예. 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물건을 대량 생산에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쓰레기 문제에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열띤 이야기 한마당이 펼쳐질 텐데요. 쓰레기라는 게 뭔지 또 재활용 쓰레기는 뭔지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상황부터 현황부터 짚어본다면 윤 박사님, 내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 이게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양은 50만 톤이 매일같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예. 대략 52만 톤에서 53만 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 중에서 한 7% 내지 8%는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이 상업 시설이나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을 만들면서 나오는 재고라든가 혹은 뭐 자투리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한 43% 정도는 건축 폐기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잠깐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축이 조금 이렇게 축소되고 일회용 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일회용 품을 생산하는 상업 폐기물이라든가 혹은 가정에서 나오는 게 좀 많이 늘어난 추세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네.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쓰레기장은 지자체마다 니네 쓰레기는 네가 처리해라. 이러고들 있기 때문에 한번 쓰레기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아주 휴화산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님비 현상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야, 하루에 50만 톤이면 365를 곱해버리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양의 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홍 팀장님은 전국 쓰레기산을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셨는데 어떤 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봤던 거는 그 쓰레기산이 대부분 이제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이라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사업장 폐기물이랑 건설 폐기물이 앞으로 더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은 되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일 작가님도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종종
찾아보신다고요? 제 취미 생활이 2개인데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다니는 겁니다.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네. 좀 찾아보는 거를 매우 좋아하고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지역에서 자원 회수 시설, 이른바 소각장이 잘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6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님비 현상, 여기에서 나가라. 예.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 지역만 이런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이렇게 다녀보기 시작한 거죠. 지역마다 난리더라고요. 네. 아유. 박사님, 이런 시민들의 이 분리배출 실제로 자원 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 시민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고 우리나라만큼 아마 분리배출 잘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 진짜. 네, 그 분리배출 대부분의 뭐 가정에서 한 7, 8가지 정도로 분리배출한다고 할까요? 이게 예. 만약에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뭐 혹은 스티로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협조를 잘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깨끗한 페트병을 배출해 주시고 또 알루미늄 캔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내용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순수하게만 분리를 해 주시면 그것은 100% 거의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이게 리사이클이 되거든요. 예. 그것은 다시 재가공 공정을 거쳐서 다시 똑같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운사이클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재질보다 훨씬 더 저품질의 재질로 예.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술병 같은 경우에 와인을 마시고 나서 그 와인병을 잘 깨끗하게만 버려주면 그런 거를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와인병을 그냥 부셔서 다시 유리로 만들어서 다시 공정으로 들어가서 와인을 담는 병으로 쓸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이거는 뜨거운 열로 녹여서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접시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아유, 예쁘네요. 까나페 접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우산, 집에서 우산들을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우산으로 만든 지갑입니다. 아, 우산 천이군요. 네네. 이게. 예. 보통 이제 우산 같은 경우는 아껴서 잘 쓰기 때문에 이건 양산인데, 예, 양산. 그건 이제 살이 부러지거나 너무 아까운 상태에서 그냥 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걸 잘 수거를 해서 깨끗한 상태의 천을 잘 수거를 해주면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제품만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으시고 각성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재활용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솔 작가님? 높죠. 그래서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폐기물의 87% 정도가 오.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치에는 좀 함정이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모두를 포함한 폐기물이 87%이고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거의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6%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폐기물의 숫자이고 우리가 실제로 배출하는 폐기물,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생각보다 떨어진다.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간신히 절반을 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재활용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치가 정확하지도 않고 아주 더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예. 아까 사이클 얘기가 나와서 리사이클,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환경 책 만드실 때도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오나요? 인터뷰하고 이럴 때부터 저희가 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리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리사이클은 말 그대로 재활용, 재사용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업사이클이 또 나왔잖아요. 업사이클은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리사이클링이라서 그것을 단순히 재사용,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가치를 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어로 이제 대체시키면은 재활용이라고 재활용. 네네. 오.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리사이클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떠올렸던 게 한때 진짜 유행이었는데 약간 현수막. 맞아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영어를 너무 많이 썼던 네. 플랜카드. 그쵸. 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재활용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업이 된 건지 볼 때마다 이게 환경을 생각한 게 맞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보통 재활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수막 가지고 에코백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만들어봤자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집에 놔뒀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물론 저기 장가방 쇼핑하는 데 쓰는 그런 것도 쓰긴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에코백이 쓰지 않는 에코백이 60개가 있습니다. 세보니까 60개. 왜냐하면 저는 환경 관련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연구용이시고. 아니 환경 행사에 가면 행사 때마다 주는 그 판촉물로 주는 거죠. 그거랑 텀블러. 네, 텀블러도 제가 한 30개는 넘을 벗어나야 거예요. 됩니다. 두 분 제가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저 필요해. 그래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저기 이제는 보면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현수막 저 현수막 이렇게 버려지는 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걸 다시 그거 가지고 뭔가 가방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오려 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너무 후두루들하고 그 품질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현수막이 다 소진이 된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보통 사회에서 보면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 현수막을 걸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거는 안 걸어도 되는데 싶은 것도 막 개인적인 걸고. 생각. 그거 SNS로 다 하면 되는 텐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현수막 가지고 사실 낙엽 담는 포대를 만들어도 다 소진이 안 될 정도로 제일 좋은 건 안 만드시는 거죠. 네, 요즘에 인천에서 아주 저는 인천시가 잘 왔다고 보는데 맞아요. 정치인들이 그 일정 개수 이상은 못 만들게 현수막을 조례로. 네. 원래 아일랜드에서 한 10년 전에 그 녹색당이 그 정치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의 광고의 크기를 제한하는 법률을 했었거든요. 그거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사실 쓰는 많은 제품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만들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가급적이면 사용량을 줄이는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줄여요. 환경에 관한 책을 쓸 만한 자격들이 있으신 우리 작가 다 네 분 다 환경에 관한 책들 쓰신 그럼요. 작가들이시니까 순위 경쟁하는. 누가 더 많이 하는가. 보니까 재활용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또 디자인의 맛이 있어야 또 맞아요. 소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비? 그럼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박 대표님? 뭐 재활용이 되는 것 아니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이런 거. 분리배출에 대한. 이건 정말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기준을 정해놓긴 했어요. 근데 예. 또 지자체별로 좀 상의하고 살아보시니까 알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날마다 고민하는 것들을 맞아요. 하나 버릴 때 이건 재활용이 되나?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음식물인가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나눠지는데 이 분리를 위해서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전히 정확히 아주 구분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저도 36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많구나. 여기에 속하지 않은 아주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맞을까? 이건 아닐까?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환경에 어떻게 한 단계 한 발짝 더 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특히 헷갈리는 게 이제 플라스틱도 하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진짜 저 쓰레기 재활용 봉투로 가야 되나. 네. 근데 이제는 많이 아는 그 투명 페트병은 이제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어디 쓰레기 재활용장 가도 그건 따로 분리를 하잖아요. 예. 라벨 뗀 상태로. 근데 그거 외에 이제 플라스틱 분리를 하는 게 한 5종류가 돼요. 근데 저희가 HDP, LDP, PP, PPS 이런 얘기가 네네.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PP로 많이 되고 PVC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아더라고 이제 있는데 아. 2종 이상이 섞여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말했을 때 칫솔 같은 것도 막 2가지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이걸 분리해서 내놓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 재활용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까 말했던 PVC, 환경으로는 좀 방출되는 이런 애들, 약간 산업 폐기물 같은 쪽의 애들은 또 안 돼요. 예. 근데 버리면서 그렇다고 어떤 재활용 쓰레기장도 이 플라스틱을 분류별로 나눠놓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플라스틱을 보면은
표기가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플라스틱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닐이라고 했을 때 비닐이 플라스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닐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분리를 따로 해서 버리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환경에 대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박사님은 고민 없이 분리 잘 하시고 계신 거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대부분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안 되고 종량제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감하게 종량제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면. 네네, 모를 때는. 이게 원래 표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플라스틱이 맞아요. 뭔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걸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버리면 되겠다고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캡슐. 커피 캡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에 버려야 되는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되묻는 분들도 예.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게. 표기도 너무 작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저기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거의 대부분 뒤섞여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소비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건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기업이 오히려 나서서 표기하는 걸 의무화시켜야죠. 제품을 갖다가 버리기 쉽게끔 네네. 맞아요.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 하나 건졌네요. 그 이제 분리 배출하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행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행을 분석합니까? 비행어인데요.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가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비행 분석. 네네. 근데 이 원칙만 가지고 재활용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한 정보를 아까 환경부에서도 어떤 지침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도 궁금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내 손 안에 분리 배출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플이 그것도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네, 어쨌든 그거라도 이렇게 좀 궁금한 질문들을 던지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 제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다녀보니까 거기 처리 시설 담당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어떤 분들은 간장도 투명 페트병으로 페트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여기다 버리는 거냐 아니면 플라스틱에 버리는 거냐 이게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페트만 그 투명 페트병에다 버려야 하고 그냥 우리 간장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렇죠. 네네. 간장은 그냥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기인혈전 이런 데서 애간장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서 아주 보통의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예. 마실 수 있는 음료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소한 팁이긴 한데 유리 같은 경우에 유리가 깨져 있지 않아야 유리로 배출하실 수 있는 거고 깨진 유리는 그 유리가 아니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거나 소형 건설 폐기물에다 따로 분리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의 이런 그 생각하는 그 지점, 그게 역시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그렇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의식주가 어려운 가운데도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결국 이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그동안에 우리 이 사회가 그 소비를 이렇게 조장하고 또 소비를 권유하고 또 너무나도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도 심지어 또 쉽게 사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앞장서서 이 제품을 오래 쓰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는 수리할 권리가 있다. 이 제품을.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리권, 제품 수리권이죠. 영어로 right to repair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이제 휴대폰 회사가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는 시민의 손을 들어줘서 이제는 그 회사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신제품에 같이 판매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최대한 제품들을 수리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우리 그 약자 아나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껴 쓰고 너무 옛날 것 같은데. 나눠 쓰고가 있잖아. 나눠 쓰고. 네, 네, 좋아요. 네.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요즘에 이제 Z세대, 젠지 MZ 세대. 나는 그냥 아나바다도 하고 아나바다 너무 소비 좋은 디톡스도 할 표현이다. 거야.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잠깐만. 제로 웨이스트. 네.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상생활에서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안 해봤어 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오늘 박 대표님의 아주 명저에 보면 기록했을 뿐인데 아하. 플라스틱 쓰레기 뭐가 나왔는지 아는 것부터 기록하자. 명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지를 알면 그 쓰레기 중에서 내가 의도해서 쓴 쓰레기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쓰레기가 있고 이건 안 써도 되는데 만들어진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할 때 내가 쓰레기를 도대체 어떤 걸 제일 많이 버리나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를 전 나름대로 원칙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이 첫 번째가 다른 건 몰라도 일회용품은 조금 덜 쓰자라고 생각. 일회용품은 쓰지 않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능하면 플라스틱 소재는 또 항상 이렇게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운 리사이클링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자연으로 천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연 소재를 선택해서 쓰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같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서 오래오래 쓰자. 예. 오래오래 고쳐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번째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나름대로 네 가지를 원칙을 세워뒀거든요. 근데 제로 웨이스트가 쓰레기를 제로로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어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많은 쓰레기 중에서 일부라도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오버스러운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사실 제로 웨이스트 저희 책에도 있죠. 네. 제로 웨이스트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게 그렇죠. 저희가 그때 조사했던 거는 1년 동안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1년 동안 나온 쓰레기가 유리병에 담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만큼 나온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또 반대로 나 이제 막 또 친환경적으로 살겠다 싶어서 뭐 집에 있는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 싹 모아서 버리고 뭐 샴푸통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난 이제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친환경 소비를 시작해야지만 친환경 제품을 또 사서 모아요. 자, 맞아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극단인 것 같은데 이거. 아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저도 경험을 했던 건데요. 이제 용기내 챌린지라고 맞아요. 해서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오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물 식품 포장재를 안 만들려고. 예. 그런데 그 통을 사야 돼. 집에 있는 도시락 통을 쓰면 되는데 네. 굳이 하나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쁜 예쁜 어떤 거를 사고 싶은 거죠. 뭔가 이 제로 친환경을 실천한다는 어떤 사람들이 쓴다는 그런 물건들을. 그래서 원래 제가 추구했던 바는 분명히 친환경 실천인데 친환경을 위한 굿즈들을 나름대로 사고 있게 되는. 그래서 에코백을 모으게 되고 텀블러를 자꾸 모으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생각하면 더 최악이잖아요. 맞아. 일회용품은 그거에 끼치는 만약 일회용 컵을 쓴다고 하면 이게 여기에 드는 자원이나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이 텀블러는 만들기도 어렵고 자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걸 일회용 컵처럼 쓰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제로 웨이스트 실천한다라고 할 때 설명을 드릴 때 예. 집에 있는 거 쓰세요라고 일단 먼저 있는 거 말씀을 써라. 드려요. 예. 그냥 뭔가 새로운 실천하는데 새로운 거 필요가 없고 어떤 정답이나 어떤 뭔가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 안에서 불필요한 걸 줄여나가는 과정이니까 모든 삶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만하고 편하게 살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제로 웨이스트를 그래도 몇 년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그 팁이 있다면 힘들면 안 한다였어요. 힘들면 안 한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쉬운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것만 해도 쓰레기 줄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막 이거를 저는 그랬어요. 재밌게 해야지 오래 할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힘든데 나 그래도 환경 지키는 사람이니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했다가는
오히려 그게 더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실천법을 물어보신다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실패하더라도 이게 제로 웨이스트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내일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전 실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소일거리가 되는 것만 하시겠다. 그렇죠. 네. 소일 작가님. 네, 저의 이름에 언어 유희의 왕. 아나바다.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윤 박사님도 직업적으로 네. 이렇게 남들에게 지구 살리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존적 개인으로서 힘들거나 회의감이 들 때나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나요? 네, 그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택배를 시킬 때가 있고, 네, 이게 행위의 모순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참으로 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저의 의식주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옷은 충분히 제가 안 사면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입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데 음식 같은 경우에도 비빔밥을 제일 냉장고 파먹기라든가 혹은 뭐 비빔밥 같은 경우는 내가 주어진 양만 딱 담는다면 하나도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 의식주 중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앞으로 살 집은 제 스스로 집을 지어서 작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최대한 제가 재료를 자원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업사이클을 다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집에서 사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이고. 지금까지는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세대가 저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올라왔던 저희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것이 무엇인가? 자연에서 살면 충분히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예.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찾아 나가야 되겠는. 지금 역사, 디자인, 환경 이제 수십 년 해오시면서 네. 우리 윤 박사님의 이런 전파나 이런 걸로 혹은 모범으로 인해서 어떤 바뀐 걸 보신 게 있으시거나 보람 있는 때가 있으실까요? 지금 전국에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프그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전기를 쓰지 않고 오프그리드. 오프그리드 전력망과 전기 벗어난. 에너지를 아예 차단하겠다. 나의 스스로 낮에는 내가 일하되 밤에는 다 불을 끄고 자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연의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는데 그분들의 또 아이디어를 보면은 충분히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태양열 전기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연결하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다. 도시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파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용기를 가지고 귀농귀촌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의식주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직업의 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정부에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자문 역할을 많이 해오신 거죠, 네네, 우리 그렇죠. 윤 박사님께서.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구 지키는 일이 개인만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요. 잠깐씩 말씀하셨지만 결국 뭐 경제의 3주체라고 하는 기업과 정부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혹은 그들이 이끌지 않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제 마무리 삼아서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윤 박사님. 네. 지금 요즘에 ESG가 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예. 기업이 ESG를 갖다가 앞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ESG가 가능할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아직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오래전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선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의식주의 물건들을 이거 내가 그냥 써도 되는 것인가 항상 반문을 하고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자연을 훼손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살린 것인가. 그래서 보통 생명의 경제, 죽음의 경제 이렇게 죽음의 경제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경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해도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줄여야 되고요.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환경운동가는 아니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뭐 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경 우리가 계속 천만한 얘기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생활을 끝내버릴 어떤 환경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미래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오늘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모르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는데 그걸 좀 어겨서 안 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는 마음이라고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학창시절에 모든 걸 배웠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걸 잘 배우지 않으려고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배워. 근데 저희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환경적인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 학습하는 마음, 중앙마. 우리에겐 중앙마가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 학습만이 환경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1972년도에 스톡홀름에서 환경과 관련된 처음 회의가 열려요. 그때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50년이 지나서 2022년이 되었을 때 그때도 다시 회의가 또 열렸어요. 근데 그때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아직도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50년 스톡홀름 플러스 50년의 회의 주 대목은 아직도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였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지구가 여러 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눈앞에서 어떤 쓰레기가 치워지면 쓰레기 문제는 없는 것이냐 사실 되게 좀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 문제도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도 직면해야 될 문제고 이제는 좀 피할 수가 없다. 이제 하늘로 손바닥은 못 가린다라는 거를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좀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꺾이지 않도록 잘 배우고 계속 우리가 실천하고 하는 서로 연대하고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 스튜디오 오실 때 그래도 저희 방송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계실 겁니다. 본인 소감 포함해서 오늘 총평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윤 박사님.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낸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지속 가능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소율 작가님. 제가 최근에 한 학교에 갔더니 거기 교훈처럼 비석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너무 훌륭한 교훈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환경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뭔가 환경에 걱정이 되고 또 뭔가 실천하고 싶은데 이거 나 혼자 해서 이거 세상 바뀌겠어?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께 우리가 있다고, 우리 응원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최소한 1명, 5명이 있으니까 함께 꼭 같이 실천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말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모르는 거를 알 생각조차 없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학습하는 마음이다라는 거고, 사실 저는 방송 이제 주제마다 돌 때마다 방송 끝나면 이런 거 콘텐츠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게 되면 이런 방송도 이런 콘텐츠를 찾아보는 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BTN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파이팅! 마지막이 너무 좋은데?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방송이죠. 알겠습니다. 홍다경 팀장님. 네, 저는 아까 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소비 디톡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한 달 동안 이제 장바구니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굉장히 좋은 습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이제 찾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있어야 이것도 제품의 또 인지도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이 봐주시고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오늘 배워가시고 이 제품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제품이 많긴 하지만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지킴이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득하고 멀게만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겠죠.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도 나의 한 걸음부터라는 것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희망적인 내일을 위해 우리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BTN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주제도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